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담당 간호관리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국가고시 간호관리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8급 간호직 공무원에서 간호관리 과목 강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호관리학 하면 학생 때부터 되게 어려워했던 과목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에서 국시도 조금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학생이었다 보니까 관리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세요. 거기에다가 임상 경험도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관리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리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타 과목에 비해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시 출제 범위 공지 한번 내용을 봐보세요. 전 챕터에서도 여기도 보면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한 문제씩만 나오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특히 어느 파트가 문제가 많이 있죠? 역사도 보면 세계사, 한국사로 나눠지죠. 한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사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역사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많이 단순 메모리가 좀 필요하고요. 또 역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숫자 암기요. 몇 년도 법이 바뀌었는지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그런 역사 부분에서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한 문제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거라고 예상한 파트가 어딜까요? 윤리. 간호윤리의 중요성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죠. 또 윤리 강령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으로 아마 윤리 강령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획 부분이 기획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그게 의사결정도 포함이 되고 뭐 MBO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해서 기획 파트가 두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차 문제는 인적자원 관리, 지휘 파트의 문제들이 비중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기획과 조직에 비해서는 인사와 지휘 파트가 문제 비중이 점차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에서 리더십과 동기부여, 지휘의 대표적인 거면 리더십 이론이 있고 동기부여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서 공부하시는 간염 문제집에서도 지휘 파트에 관련된 문제는 엄청나게 개정이 됐고 좋은 문제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적인 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 파트의 문제가 점점 비중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통제 보세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타거에 비해서 통제가 내용이 굉장히 간략함에도 비율은 높아요. 왜냐면 간호의 질 관리는 항상 나왔던 문제이긴 하는데 환자 안전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습하실 때 병원에서 인증평가 받느라고 굉장히 바쁘셔서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못 썼을 때 있죠. 그렇죠? 왠지 수강사님 항상 자리에 안 계시고 뭔가 굉장히 부산하고 테스트하고 병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JCI가 이 환자 안전을 타겟으로 했어요. 목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강화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학생들 국가고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간호 단위에서 간호 환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강조되는 거는 감염 관리죠. 그래서 환경과 감염 관리가 타 영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호관리학도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해도 필요가 되지만 특히 역사 부분은 단순 암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간호관리 모의고사는 6회 문제풀이로 되어 있고요. 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12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무엇이는지 재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유인물 받으셨죠? 그래서 유인물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유인물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인강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미리 출력하셔서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은 학원에 오시면, 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카페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이용하시면 글 올릴 수 있으니까 거기 올려놓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들어가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1회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고대 인도의 의료 및 간호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국가에 대한 간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인도가 나온 거지만 자, 유인물 먼저 참조하세요. 이거를 여러 나라를 요약해 놓은 거죠. 자, 바빌로니아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하미라비 버전이죠. 그래서 위생시설, 의료행위에 대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때 천문학, 수학, 점성술이 많이 발달했었죠. 그 다음에 의학이 천문학과 섞이면서 마술적인 의학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집트는요, 파피루스가 항상 문제에 나오죠. 의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갖고 있다. 원인, 증상,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 이집트에 기록된 건 무엇이냐? 파피루스죠. 그 다음에 별표 이모텝이죠. 최초 의사. 그 다음에 미이라에 대한 거죠. 신념의 4, 5세기 신념에 따라 시체가 썩지 않는 기술이 발달된 거 이집트는 금방 아실 거고요. 이집트에서 또 하나 문제는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고요? 낮았다고요? 높았다.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클레오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고대 국가에 비해서 높았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질병 예방법을 뭘로 설명하고 있죠?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례 시행이 됐었죠. 난이도 하 문제는 그것도 나와요. 며칠째 하느냐. 그죠? 그런 난이도 하 문제가 있는데 8일째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방의학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나 환자라든가 전염병 환자들 다 격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경전을 뭐라고 한다? 우리 큰 소리로 배다. 여기 최소한 여러분 지금 들었던 유인물 박스 있죠? 이거 다 외우세요. 각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특성들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만 외우시면 고대 국가의 간호는 확실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배다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는 땡땡땡땡은 제가 다 별표하면 여기 땡땡이 다 별표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외우기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인도에서는 의사가 어느 계급에서 나왔죠?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크게. 좋아요. 반가워서.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 다음에 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게 높았어요? 외과학이 높았죠. 그래서 편도선 절제술이 항상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외과학이 고대 문화 중에서 가장 우수했는데 그래서 편도선 절제술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최초 병원을 설립한 사람 누구다? 아소카왕 꼭 나오죠. 그 다음에 만우법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인도에서 식이요법 위생규칙을 정리한 법전이 만우법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나온 어떤 게 나오죠? 우두접종 별표 많이 하셔도 되죠. 자, 우두접종은 뭐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도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두 접종을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은 예방의학을 강조했다라는 게 인도의 특성입니다. 중국은 내과 치료가 많이 강했던 나라죠. 그래서 침, 뜸, 약물호법, 체질의학, 그 다음에 차문화 발달, 혈액순환의 포커스, 진맥이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나오면 무조건 중국이고요. 인도는 여성들의 지위는 낮았고 주로 간호는 남자들에 의해서 제공이 됐고
중국은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여기도 여성의 지위는 낮아서 남자들에 의해서 간호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의사 아스클레피우스죠.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가끔씩 카두세우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아클레오스피우스의 업적을 상징하는 지팡이고 지금 이거 어떤 거에 상징이 되고 있죠? 그렇죠. WHO의 상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두세우스에는 동물이 두 마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뱀하고 비둘기 날개.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학의 아버지 누구다? 히포크라테스다.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 밑에 거죠. 임상의 관찰과 경험을 중시해서 의학, 과학으로서의 의학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그 전까지는 신하고 관련됐고, 그쵸? 종교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때부터는 과학적인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物생리학 기초를 이룬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심신 이론론은 뭐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연결돼서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고요? 낮았다고요?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죠. 자, 세서스 의학전집. 세서스가 만들었죠. 의학전집은 세서스가 만들었고 갈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해부학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배를 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관절개술, 그 다음에 제왕절개술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이름이 높았다는 거고요. 자,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야전병원, 앰뷸런스, 군대병원들이 이때부터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보건 시스템들이 많이 왜냐면 이때는 로마 시대는 늪지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페스트 말라리아는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나라 그 시대는 많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죠. 여성의 지위는 어땠다고요? 높았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로만 메이트론이 의해서 간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로만 메이트론은 상류층의 여성들이에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나오겠지만 상류층의 여성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위는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특성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문제는 인도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각 나라가 섞여서 어쩔 수 없이 고대 국가를 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환자나 전염병 환자의 관리가 발달했고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했대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예방의학을 강조했던 거죠. 자, 2번은 외과학이 최고 수준으로 발달했다. O예요, X예요? O죠. 인도 맞아. 근데 앞에 질병 예방보다 치료를 중요시했다고요. 아니죠. 질병 예방을 중요시해서 아까 뭘 했었다 그랬죠? 우두 예방 접종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뒤쪽 문장은 맞죠? 세 번째, 초기 의사에게는 오늘날 면허제도와 비슷한 왕으로부터의 허가가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예방과 혈액순환에 중점을 두고 진맥이론, 이거 나오면 벌써 뭐가 나와야 돼? 중국. 사후세계, 시체 썩지 않게 하는 거 바로 나와야지? 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간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서 그리스도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박애주의, 이타주의 정기, 봉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간호해서 사회봉사로서 시작을 한 건데 3번 별표. 처음에는 여집사들에 의해서 간호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집사다. 로만 메이트론이 나오기 전에 여집사들이 먼저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여집사가 누구예요? 최초의 여집사. 페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초의 여집사만 기억하면 안 되고 방문간호사야. 그렇죠?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집사단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졌는데 간호에 미친 영향. 조직화된 간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면 과부 집사단, 과부들로 이루어진 집사한 거고요. 처녀 집단, 처녀들로 이루어진 집사단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들에 의해서 집사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간호가 시작됐고, 이게 초기 기독교 시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타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집사단 나왔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로만 메이트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로만 메이트론은 높은 사회적 지위부, 그래서 그 재산들을 가지고 간호 업무에 종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잣집 만화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집, 재산들을 병원의 휴양지로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호를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로만 메이트론 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쉬운 방법, 라라라, 그쵸? 뒤에 라라라, 그쵸? 그래서 마르셀라, 파비올라, 파울라 이러면 무조건 로마다, 로마 메이트론이다 봐야 되고요. 그것만 외우면 절대 안 되죠. 그럼 땡땡이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수도원을 처음 만들고, 마르셀라는 자기 집을 내놨어요. 병원으로 쓰라고. 그래서 마르셀라가 그런 사람이고요. 파비올라는 최초의 기독교 병원, 최초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최초 기독교 병원을 설립한 사람 파비올라, 그 다음에 파울라는 호스피스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울라.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 체계적인 간호사 훈련을 처음 시킨 사람 파울라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꼭 나온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늪지대들이 많아서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수도, 목욕탕 뭐 이런 것들, 보건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5번 별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의료기관은 뭐냐고요. 그래서 다이아코니아, 제노도키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건데, 문제는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아코니아는 훨씬 작은 집단이야. 집단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보건소 역할, 외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노도키아는 여러분 제도적으로 크게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종합병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코니아와 제노도키아를 두 개의 차이점을 반드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번 노마 상류층 여성으로 이루어진 수녀들을 중심으로 간호사업과 사회사업이 발달됐다. 초기 기독교 시대는 처음에 누구한테 의해서 시작됐다고요? 집사. 수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로만 메이트로는 그 다음에 나타난 거죠. 집사가 맞고요. 이타심을 기초로 병자에 대한 간호가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정신이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3번,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도와 간혼을 했다요. 기독교 맞는 문장 같지 않아요? 그쵸? 맞는 문장 같아요. 기독교를 이미 딱 들어와 있네. 근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중세죠. 중세 탁발순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국가가 의료기관 운영권이 이양이 되면서, 국가로 운영기관이 국가로 넘어오면서 교육받지 않고 사명감 없는 여성들이 고용되어 오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 근대 간호 암흑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중세에 의한 거, 근대 간호에 대한 건 뒤로 갈수록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특성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경험적 의료의 대부분은 장원의 여주인, 장원 나오면 언제, 어디예요? 중세죠. 그쵸? 그래서 여성들의 손에 이루어졌다. 중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초기 간호, 초기 기독교를 물어보니까 2번인 거죠. 3번. 자, 이거는 문제는 암흑시대에서 근대 직업간호의 기초가 되는 간호 사업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방문간호, 사회봉사를 한 단체를 물어본 거죠. 근대적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빈센트 폴 자선간호단이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답은 금방 나와요. 근데 자, 유인물 보시면 근대 간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대 간호사에서는 처음에 근대 초반에는 초기에는 어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종교개혁이 뭐예요? 헨리 8세가 종교단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중세에서 종교인에 의해서 다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붙은 간호사들이 높은 서비스의 간호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왕이
이 종교단을 탄압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종교단들이 이런 자선 간호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암흑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종교개혁이에요. 탄압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세계들이 약해지고 구호 사업들이 다 전부 중단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던 그 병원 자선 사업들이 전부 기관들이 문을 닫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탄압 들어오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병원이 만들어져도 간호 요원이 부족해요. 그때는 왜냐면 수녀들에 의한 간호, 그러니까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원들이 부족해서 순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교도들이 이런 간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신교도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 소극성이 여성 활동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위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근대에 들어오면서 중세 수녀들에 의한 간호 활동에 대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의료기관 운영권이 국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육받지 않고 사명감 없는 여성들이 간호의 종사가 돼서 간호가 돈벌의 수단이 됐다라고 2번 닭가지 문항 4번에 들어갔던 거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병원이 오히려 공포의 장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간호의 암흑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의 여성들도 종교와 관심, 그러니까 간호 사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로만 메이트론 나왔고 중서에서도 여주인이 장원들이 그 집의 대표하는 장원이라고 그러죠. 집이 장원이라고 하는데 그 장원에 있는 여주인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탄압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이런 자선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아 버렸죠. 그래서 전부 퇴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의 암흑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학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해부학이 발달이 됐는데 배 살리고 수도 마찬가지로 해부학이죠. 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이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미경이 발달을 하고 상과 어린이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유행성 질환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쉽게 말하면 근대에는 의학은 발달했지만 의료 간호는 오히려 퇴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다시 사회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개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회개혁이 되면서도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또 상공업이 이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서 여성들이 사회에 점차 진출하게 된 계기가 만든 게 사회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의 1번, 대표적인 게 종교적 간호, 자선 간호단이에요. 자, 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창설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빈센트 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빈센트 폴이 만들었어요? 빈센트 폴 지지자들이 만들었어요? 지지자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여성들의 도움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서 병원 개선과 자선 간호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실시한 체계화된 단체다. 네 번째 땡 별표 꼭 하셔야 돼요. 자, 종교와 간호를 구분했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종교에 의한 간호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때는 얘네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복장을, 유니폼들을 입기 시작했죠. 그래서 간호기술과 종교의식이 혼동되지 않는 원칙. 그래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 거기가 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근대 직업교육의 시작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암흑기에서 현대기로 넘어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근대 간호의 탄생, 독일 신교 집사단이에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간호 사업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별표 하세요. 독일 칼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서가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프리드먼 목사 문스터 부부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자, 세 번째 땡 별표. 최초로 근대예요. 근대 여집사단 간호사리 창설된 곳이 어디예요? 카이저베르그 간호사 양성소다.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유일하게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한 곳이 여기다 라고 보시고요. 실용간호와 조직적인 간호훈련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땡, 암흑기에서 직업적인 간호로 전환됐다. 중요하죠. 가끔씩 밑에 정신병원과 형무소 개선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워드는 같은 히읗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워드는 형무소, 히읗자로 연결되죠? 보시면 되겠고요. 프라이는 여재수를 위한 시설 개선 운동을 해줬대요. 쉽게 말하면 여재수들이 프라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굳이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하시면. 다음에 시브킹은 콜레라죠. 같은 키읔으로 보시면 돼요. 키읔, 콜레라. 연결되시죠? 그럼 굳이 이거는 막 무리하게 외울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3번은 답 나왔죠? 이미 보셨습니다. 자, 4번은요. 4번 문제는 나이팅게일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펜윅을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이팅게일은 1간호혁명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같은 코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은 제1간호혁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펜윅은 2의 간호혁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서로 다른 안티코드가 뭐냐라는 걸 해야 되죠. 그쵸? 자, 보시면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이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나이팅게일에 대한 걸 다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 보시면 아니고 뭐뭇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시험 문제는 아니고가 나온다고요.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하죠. 우리 B를 열심히 외우잖아요. 근데 뭐뭇 A다라고 문제를 바꿔서 쓴다고요. 자, 예를 들면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틀린 문장으로 나오죠? 간호는 사명이 아니고 직업이다.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요. 아셨어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고 양보할 수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질병을 간호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한 것이죠.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져야 되고 종교적이어야 된다고요? 비종교. 종교를 떠나야 되고 그렇던 종교를 떠나야 되지만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해 주어라 라는 것이고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간호사지 의사는 아니라고요. 또 간호의 일체는 누구에 의해서 관리돼야 된다?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고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 주장을 했고요. 8번 별평. 면허 등록을 반대했다고요. 이런 형식적인 제도가 결국 간호사의 그 사명감, 헌신적인 태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펜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원하는 상태고 예방과 정신건강 강조했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펜윅에 의해서 제2간호혁명이 이뤄졌는데 펜윅은 중요한 거 면허시험을 강조했다고요. 근데 바로 펜윅이 되면서 면허시험을 시행했어요? 아니에요. 나이팅게일 여사의 강력한 파워 때문에 파워에 밀려서 나이팅게일이 돌아가시고는 한참 있다가 겨우 통과가 됐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펜윅의 대표적인 거 영국 간호협회를 만들었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가 커져서 어떻게 나와? 세계적인 ICN 국제간호협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간호협회를 만드는데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펜윅이. 그 다음에 간호 너싱 타임즈라는 잡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 차이점 구별하시면 돼요. 자, 1번. 나이팅게일이 직업적인 전문 간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1간호혁명이죠.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참정권. 주장한 거는 나이팅게일이에요. 그 다음 여성간호협회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펜윅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만들었어요. 그죠? 시작됐다는 말 때문에 틀린 거고요. 국제간호협회를 창설했고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다. 맞죠? 지역사회 간호 반상 협력을 위한 간호사들의 개혁운동이 이루어졌대요. 지역사회 간호, 방문간호 제1혁명이에요.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의녀제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의녀제도도 항상 나오는 것이에요. 자, 보면 조선시대 간호를 이제 의녀들이 간호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1차 간호 담당자는 여성이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했던 게 보양, 수발, 시중 드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여성과 어린아이에 대한 간호가 쉽게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유교 사상 때문에 남자들에 의해서 진료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여성들, 아동들은 진찰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여성들을 간호하게 한 인력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의녀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여성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였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성 의료인의 필요성,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다고요. 제중원이라는 데서 의료를 시작을 했고 외국인 의사 알렌이 들어와서 했는데 우리나라 남자 의사들도 안방에 여주인들을 진짜 할 수 있었어요. 맥 못 짚었죠. 어떻게 했어요? 실을 연결해서 보거나 아니면 의녀들을 이용해서 대신 진찰케 하고 이야기를 듣고 처방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료의 인력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입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 다음에 국가가 정규교육 과정을 나라에서 시행을 했다. 의도적으로 키운 것이 의녀제도예요. 그래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 3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의녀를 했던 사람들의 직위가 어땠었어요? 노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6번 보세요. 연산군 때는 어때요? 연애자리에도 불려나갔대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간호학 발전의 저의 요소로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잡학이라는 인식 때문에 천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기초과학 발달에는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로 종사한 거는 여성들을 다루는 분야에 이 의녀들이 많이 투여가 됐죠. 굳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의사들이 다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서 진맥하고 침구하고 약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고요. 7번도 별표. 의녀들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지 나가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녀 활동을 혼자서 할 수는 없었다는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신분이 미천했다. 맞죠? 인간을 생명을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대우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역할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는 일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었죠. 2번 현대간호학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였을까요? 아니죠. 부정적인 요소죠. 왜요? 노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같이 교수들이 이거 굳이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해 요소가 됐고요. 여성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 전문 교육을 받고 나면 자유를 활동할 수 없었죠. 주로 봉사한 분야는 외과적이었어요? 산부인과적이었고요. 정부가 주도했다. 그래서 여성 의료인을 양성했다. 그게 의의다. 맞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6번. 자, 미군정기 활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기는 언제예요? 45년부터 그쵸? 48년. 미군정에 의해서 지배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별 변화의 특성에 따른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기관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학교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게 전부 시험 문제들이에요. 자,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1번에서 간호행정 조직이 변화가 됐대요. 그러면 세 줄 써 있죠.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자, 이 45, 46, 간호교육 써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핵심이죠? 미군정시대. 간호사업국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호사업국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간호교육 행정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산호사업국 교육제도를 미군들이 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미군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자, 그래서 간호교육제도의 개편 꼭 기억하셔야 되죠. 특히 2번. 자격을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졸 이상의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고요. 교육연한은 3년. 자, 간호부 양성소가 언제 만들어졌죠? 일제시대에는 간호부 양성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다가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고등간호학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조산교육 과정도 항상 시험 문제 통합이 됐느냐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느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때는 졸업하면 바로 조산사도, 간호사도 되지만 조산사도 동시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산사 동시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중앙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별표 꼭 외우셔야 돼요. 자격검정 고시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폐지했다, 언제 다시 풀렸다, 언제 다시 완전 폐지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숫자에 강해야 돼요. 자, 보시면 48년까지 3년 이상 경험한 자에게 기회를 줬는데 폐지된 거는 49년에 폐지가 됐어요. 일단 49년에 폐지됐다. 전쟁 나기 전에 폐지가 됐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왜 6.25 후에 다시 복구가 됐을까요? 전쟁이 나서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단,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시 잠깐 풀어줬어요. 간호사가 되는데 검정고시를 보면 간호사가 될 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검정고시 패스자에 한해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검정고시 제대하면 인력 능력이 자질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풀어줬다가 완전 폐지된 거는 6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에 폐지됐다, 잠깐 풀어졌다, 62년에 완전 폐지됐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군정시 간호활동이네요. 1번. 당연히 답이죠. 우리 책 다 보고 지금 문제 푸는 거니까. 간호사업구 키포인트죠. 2번. 조산과정과 교육과정이 분리가 됐다고요? 동시였었어요. 분리가 된 거는 언제 하냐면, 언제 분리가 됐냐면 또 공부하실 건데 1962년 이때 의료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이때 개정이 되면서 이때는 졸업하면 간호사만 됐고요. 간호사를 한 상황에서 조산을 하는 병원에 가서 1년 이상 교육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조산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년 의료법으로는 이때는 분리가 됐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3번. 검정고시 제도가 부활됐대요. 아니죠. 이때는 폐지됐다고요. 다음, 인력을 대폭 감소시킨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이후에 인력을 감소시켰어요.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미군들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미군정, 물론 같은 말이긴 한데 미군에 의해서 지배가 됐을 때는 인력의 필요는 줄어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부를 만들고 나서는 오히려 간호의 그런 간호사업국이라고 만들어졌다 그랬죠. 얘를 과로 취소해버렸어요. 격하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줄었다. 국에서 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이후에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간호양성소를 폐지해서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된 게 아니라 말장난하는 것 같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고등간호학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러면 학교에 대한 문제가 7번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간호교육제도 변화 순서요. 몇 번이 답이죠? 제일 먼저는 간호부 양성소가 나와야 돼요.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미군정시대 때 뭐라고요? 방금 외웠던 거? 고등간호학교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가 또 다시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 간호부 양성소 답은 4번이죠. 고등간호학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간호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앞에 걸 붙이세요. 세 번째 가기 전에 간호부 양성소 고등간호학교를 그래서 간호고등으로 연결하라고요. 세 번째 거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간호부 양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고등간호 학교였죠. 그럼 세 번째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합치라고요. 예, 되세요? 간호, 고등, 기술학교.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그래야지 외우기 쉽고요. 그 다음에 간호, 고등, 기술학교에서 고등기술 들어갔잖아요. 얘 들어갔잖아. 얘를 빼버리라고요. 간호학교, 그 다음에 전문학교, 전문대학. 그러면 여기에 또 한 가지 해놓으면 뭘 좋을까? 헷갈리지 않도록. 의료법이 바뀌면서 학교 이름들이 다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게 연도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간호부 양성소는 당연히 일제시대고, 고등간호학교는 1946년도. 지금처럼 미군정기죠.
그 다음에 간호고등기술학교는 보통 평균 10년 단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1952년. 간호학교는 62년. 그 다음에 간호전문학교는 71년. 그러니까 쉽게 외우시면 되죠. 40, 50, 60, 70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간호전문대학 대학은 79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꼭 연도를 외우라는 것보다는 연도를 알려드리는 건 나중에 의료법이 바뀌면서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연도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 순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7번은 4번. 자, 유인물 다시 또 보면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역사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죠. 자, 간호부 양성소는 금방 알았고, 2번은 알죠 여러분? 최초 간호교육을 시작한 건 누구라?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보구여관. 누가 만들었어요? 에드문드. 두 번째 만든 간호사 양성소는 동대문병원이 지금 이대병원의 전신이죠. 그쵸?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가 누가 만들었어요? 쉴즈. 이거 이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간호학교, 간호고등기술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년제작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화여대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71년도에 간호학교가 간호전문학교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전문대학으로 바뀌었죠. 이 흐름들 다시 정리해드렸으니까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8번. 간호사의 역할 중 인간 전hom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하는데 가장 적합한 간호사의 역할. 몇 번이에요 이거? 1번.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유인물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기본간호에서 봤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쵸? 또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답은 옹호자의 역할 바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자, 간호실무 전문직의 사회화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모델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유인물 보세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실무에서 사회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레머 모델, 배너 모델, 달튼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론가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변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무, 임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크레머 모델 봐보세요. 두 번째 땡이랑 첫 번째 땡. 핵심 단어가 뭐죠? 현실 충격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취업하면 바로 당하게 되는 게 현실 충격이에요. 이렇게 간호가 힘든 거구나. 학교에서 배움과 실제 임상에서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실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거였는데 임상에서는 이렇지 않구나. 쇼크를 먹는 일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충격이라고요. 환경과 교육환경상에서 가치와 기대 행위 간의 분리치를 받으면서 신규 간호사는 준비되지 않았죠. 거기서 한 번 배울 때마다 한 번씩 충격을 먹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충격에 느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력감 비효과성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크레머는 이 현실 충격을 줄여주라는 거죠. 이런 현실 충격이 줄어들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규 간호사 뭐부터 가르쳐요? 인간관계 성장부터 가르쳐요? 일부터 가르쳐요? 프리셉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바이탈 사인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환자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기본 프로토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이고, 기술도 어떤 기술?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 쉬운 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일을 하네? 그럼 팀원으로 받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료적인 역할, 전문직 역할들을 서서히 연차가 올라갈수록 배우는 것이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단계?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머 보시면 되고요. 크레머에서는 현실 충격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두 번째, 배너는요, 너비스 투 익스퍼트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게 나오죠. 자, 표 보세요. 초심자, 신참자, 적임자, 숙련자, 전문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임상에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심자는 여러분들이죠. 학생들.
그 다음에 신참자는 바로 발령된 신규 간호사, 책임자는 2, 3년차, 숙련자는 시니어급들이죠. 3호에서 5년차들,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 차이점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너 모델 첫 번째 땡, 뭘 강조했다고요? 경험이요. 경험을 강조했고, 전문기술이 부족한 초심자에서부터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달튼의 모델은 그 사람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개발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말이 좀 어렵죠. 도제적, 종속적 관계. 혼자 일을 못해요. 일이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꼭 프리셉터를 붙이고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죠. 그렇게 해서 종속적인 관계.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의존적인 역할들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동료 관계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은 롤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은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충격, 경험, 그 다음에 초심자, 신참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 그 다음에 달튼은 능력 개발, 그 다음에 이런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눴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번 답은 바로 나오죠? 몇 번? 1번 배너죠. 실제 기출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뭐 때문에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몇 번? 1번? 1번이 아닌 것 같다. 3번이죠. 자, 법적 보호, 간호사를 법적 보호한다고요? 아니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유인물에. 자, 이거는 일부러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자, 1번. 유인물 보세요. 자, 법적 의무에 나중에 설명 동의의 의무가 있는데, 자, 자율성의 원리. 이거는 뭐죠? 자율성의 원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생명, 윤리, 원칙에 들어가죠. 제일 먼저가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라는 거고요. 자율성이 무엇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윤리 원칙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악행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악행금지 원칙이죠. 또 세 번째는 선의의 원칙이죠.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또 나와요. 네 번째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생명윤리 원칙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먼저 자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나중에 자율성의 원리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정의만 써놨어요. 자, 자신들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을 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원리. 이걸 주고 답을 자율성의 원리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고요.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한 다음에 사전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자,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제가 캔서 환자예요. 캔서 환자야, 당신이 캔서 환자이기 때문에 캔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요법도 있고요, 방사선요법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항암요법도 있고요,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하고, A라는 첫 번째 방법, 항암요법을 하고 걸 권하고, 의사니까 수술하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면 환자가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저는 수술은 겁나요. 죽지 않을까요? 그냥 약으로 하면 힘들더라도 약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환자의 의견을 받아줘서 항암요법부터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자의 의견을 환자가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자율성의 동의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 동의 발표하세요. 사전 동의는 자율성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라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밑에 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요. 치료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이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위험한 점이 있는지 설명 들어야 되고요. 또
또 이 방법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야 되고, 근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도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전동의어 또 두 번째 설문지 할 때도 많이 나오죠. 지나가다가 설문지 나오죠. 그럼 제일 첫 페이지가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이 올 거고 다 써 있어요. 정보 절차 목적, 사생활 비밀, 다른 비밀 유지를 약속드립니다.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고요. 거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중간에 안 하겠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 요소, 사전 동의서를 쓰는데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요. 동의할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받는 동의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왜요? 어린아이는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서 받는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부모랄까, 법정? 그러니까 보호자들. 그 다음에 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저희는 법정 지정 대리인들한테 받아야지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간섭 강요가 없어야 된다고요. 모든 지식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 4번 대리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리결정이 뭐예요? 자발적인 동의, 자의적인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그 사람에게 대리를 한 사람에게 대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냐는 세 가지 기준이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자, 대상자가 능력이 있었을 때 당시 의견을 기준으로 대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식이 있었을 때, 나 장기기증 하겠다고, 나 죽으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그러면 나를 대리결정할 사람이 있겠죠. 의사결정을. 그럼 이 사람은 오성아는 사전에도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 평상시에도 그런 말을 했었다 라고 하고 사후기증 하겠다고 대리 사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환자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겠는가를 판단으로 기준해야 된다고요. 또 최선의 이익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의 보시면 좋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보시면, 자, 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는데, 결국은 그 내용,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유인물. 간호사고 보세요.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불상사가 야기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간호사고. 이게 실제 기출이에요. 답이 간호사고였었어요. 그 다음에 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1번과 3번이 실제 문제로 나왔고요. 그거를 답을 간호사고로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쉽게 나올 수 있죠. 간호사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간호과오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간호과오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땡. 자, 간호사가 간호를 하는데 동그라미 평균 수준의 간호사요. 평균 수준의 간호사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뭐냐면 평균 수준의 간호사는 보통의 간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임상 간호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호사. 그러면 여러분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평균 수준의 평균 간호사예요. 그렇죠? 평균적인 간호사. 그러면 이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문직 간호사. 이꼴이에요? 이꼴 아니에요? 이꼴이에요. 간호사는 전문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평균적 간호사, 그 다음에 다른 말, 같은 말. 임상 간호사,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앞에 고도의 이 말이 들어가면 고도의 전문직 간호사. 평균 간호사가 아니죠. 평균을 뛰어넘는 고도죠. 스페셜리스트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틀린 문장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통상의는요. 통상의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 아니라고요. 틀린 문장이에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 간호사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평균 간호사에게 요의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게 과오예요.
이 문장을 주고 가온으로 유도를 할 거고요. 두 번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은 훈련된 전문가. 세 글자. 정의하면 간호사. 그쵸? 간호사에게 기대되는 업무 표준. 우리가 간호행위를 할 때 뭐에 따라서 뭘 기준으로 간호행위를 하죠? 업무 표준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반한 거를 뭐라고 한다? 과오라고 한다고요. 근데 가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자,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넣어요. IM, 우리 배웠죠? IM을 놓을 때 뭘 주의해야 되죠? 자골신경 손상이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주사를 놨어요. 근데 갑자기 환자가 마비가 왔네? 그쵸?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요? 주사 놨을 때 잘못했나? 라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놨는데 엉덩이에 잘못 놨다라는 증명이 되면, 객관적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얘는 과실이에요. 환자에게 손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끼친 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과실.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환자가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고 과오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간호사고가 난 건 과오예요. 그쵸?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난 건 과오인데 그 원인을 찾아서 증명하고 연결할 수 있고, 증명이 되면 이게 법률적인 걸로 가요. 법률적인 제재가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는 과실이에요. 그쵸?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환자가 마비가 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증명하라고 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오라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과실입니다. 그래서 과오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과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말이 좀 애매한데, 애매하게 아니라 좀 생각해야 돼요. 간호과실은 사고의 기인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모든 간호사고가 과실이 아니다. 맞아요. 왜요? 모든 간호사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실을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간호사고는 과실이다. 아니라고요. 과오로 끝날 수도 있다고요. 아셨죠? 이 문장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별표. 업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호사죠. 주의 의무. 타인에게 유해할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하세요. 주의 의무.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장 강조하는 거 보셔야 돼요.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는 주의 의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주는 거.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는요. 고도화된 전문 직업인의 주의 의무 태만인데 주의 의무 태만의 다른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고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뭐냐면 부정행위는 전문인의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보셔도 된다. 고도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엄마가 동생이 춥다 그래서 핫팩을 줬어요. 근데 핫팩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동생이 화상을 입었어요. 이거는 부정행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엄마가 전문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환자한테 핫팩을 줘갖고 환자가 뻔을 입어버렸어요. 이거는 부정행위라고요. 왜요? 간호사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낙상이라든가 무균술 실패, 수술실에서 꺼져 확인 많이 하죠. 그래서 개수 2명이 확인하는데 확인상의 실수, 투약사고, 화상 등이 부정행위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6번.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했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법적 의무예요. 근데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고요? 전단적 의료예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전단적 의료도 실제 문제에 나왔죠? 근데 전단적 의의는 불법행위예요.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했을 때는 민사 형사가 다 걸려 들어가요. 근데 3번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괜찮다 할 때가 있다고요. 그쵸? 그 상황이 뭐냐고요. 자, 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장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실려왔는데 환자가 멘탈 떨어져 코마예요. 그러면 ICP가 떨어지고 있고 ICP가 올라가고 LOC가 떨어지고 있어요. 멘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럼 환자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사인하서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전단적 의료해도 된다고요.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그 다음 주위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줄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는 해도 된다고요. 다음에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아주 특이하고 아주 발생 개연성이 적은 경우 할 수 있고요.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가 나중에 의식이 깨면 승낙할 것이라는 걸 동그라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단적 의료를 해도 민사형사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 4가지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민사형사가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 정의는 꼭 하셔야 돼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 그러면 1번. 1번은 올까요? X일까요? 그렇죠? 고의과실의 위법. 위법이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불법행위예요. 그 다음 고도의 전문 직업인의 주의무태만 오죠. 부정행위. 3번은요? 맞아요. 4번은? 틀렸죠.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된 것, 과실로 바꾸셔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실무표준에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불법행위 동그라미, 부정행위 동그라미, 전단적 의료 동그라미, 5번 실무표준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문항은 유인물 동그라미 하시든지 고치시면 되겠죠. 간호 과실 고쳐놓고 과실이 있었다는 걸 과오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개념 정의가 시험 문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 풀면서 5문제 이상을 푸신 게 이런 효과예요. 한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각각의 5가지가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심플한 문제 안 나올 거라고. 문항수가 줄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써놓고 5개를 다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훨씬 쉽겠죠. 훨씬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여러분들 평가할 때는 그게 더 좋은 문제라고 본.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